지금 여의도 의원회관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친인척 보좌진 논란이 확산하면서 짐을 싸는 보좌진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여야가 진작부터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관호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첫 데뷔 무대이기도 한데요. 운영위원회 모습 잠시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이런 보도 통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가장 어깨가 무겁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대원 수석 비서관이 청와대 사강대 교수 재직 시절에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하고 많은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알겠고요. 이 서별관 회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을 발표하지 않느냐? 정책으로 확정됐을 때 발표가 됩니다. 이원종 실장 첫 데뷔 문대였는데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별관 회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황 의원님. 예. 야당 청문회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원종 실장 꼭 해야 되는 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실 예전에 5060 같으면 그게 관계기관 대책회의죠.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안가가 없어지면서 좀 흐지부지하다가 YS 정부 말기에 서별관 회의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업무라는 것이 요즘 한 부처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이 부처 저 부처 막 엉켜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이원종 저 실장도 그런 얘기 합디다마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뭔가 방향을 정하고 깎고 다듬어서 결국 차관회의,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어떤 정책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원종 비서실장 원래 저분이 행정의 달인이다. 근데 조금 뭐 유하다. 뭐 이런 평을 많이 드려왔습니다만 오늘 보여준 모습은 단호하게. 굉장히 단호하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별관회의 마침 보니까 얼마 전까지 뭐 산업은행 회장을 했고 지금 AIIB 그 이제 부총재로 가 있는 홍기택 씨가 내가 그 당시 저 대우해양조선 그 문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나는 그냥 흔한 얘기로 들러리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서별관회의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다. 근데 실제 보면 서별관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7년 예. IMF 환란 그 직전에 일단 시작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정례화된 것이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요즘 서별관회의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거시경제조정회의예요. 그래서 각 부처 간에 그야말로 또 심지어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행 총재도 참여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서 끌어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앞서 보니까 큰 무슨 뭐 해서는 안 될 예. 뭐 불법적인 무엇을 해서 이것을 뭐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바로 정례화된 바로 그런 회의라는 부분을 갖다가 꼭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네, 이원종 비서실장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데뷔하는 건데 오늘 굉장히 공세적으로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 일종의 기선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에서 일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권 말기고요. 이 여소야대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들이 얼마나 여하히 입법부하고 관계를 원만히 하느냐가 사실 정권 마무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오늘의 행태는 사실 굉장히 공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예컨대 뭐 지금 서별관 회의도 그렇고 지금 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세월호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이정현 의원이 네. 얘기했던 부분은 본인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연의 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원종 실장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얘기했죠. 이걸 본연의 임무라 그러면 그럼 지금도 홍보수석이 계속해서 이런 행태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과한 얘기고 사실상 이정현 의원의 그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모습. 그 KBS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압박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정례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 자유의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 것과 어느 정도 연동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서별관 회의 관련해서 사실은 이원종 비서실장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위기 상황에서 수십조, 수백조 우리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제 회의는 해야 되죠. 그러나 기록도 남기지 않는 그런 그 관행이라든가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했더라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는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각 부처 간에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방향 하나가 잘못된다면 크게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의 과정은 최소한도 기록을 남겨서 이후에 평가받을 수 있게 지금은 어떤 내용들이 발언이 됐었고 어떤 결정이 됐었는지 홍기택 AIB 이 부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들이 위에서 다 사전에 결정이 돼 있었고 사실은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회의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원종 실장의 얘기가 반은 맞지만 그러나 반은 틀린 거다. 오히려 공식 기구와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 기구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의미를 갖는 거지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후에 요식적 행위로 정부의 행위가 결정이 된다.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거죠.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이원종 실장께서 좀 더 겸허하고 진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 집권 막바지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이 좀 더 진솔하게 틀린 부분은 틀리더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진솔하게 우리가 변하고 국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사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상황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저렇게 강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좀 더 저는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안을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질문도 틀린 게 많고 답변은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갔는데요. 서별관 회의의 문제점은 홍기택 씨가 말한 부분은 뭡니까? 돈이 한 4조 5천억 정도 대우조선에 들어갔는데 그 돈을 갖다가 주라는 것까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산업은행은 어떻게 말을 못하고 국책은행들이 그냥 대우에 줘서 그 돈이 다 떼이는 걸로 갔느냐. 이 부분에 관한 적이 있냐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경제수석이나 경제부총리나 또 한국은행장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큰 흐름에서 돈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면 기록을 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정확하게 물었어야 되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해서 보도 지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예를 들어서 국책 언론사인 KBS에 전화 걸어서 한번 봐주라 했다. 한번 봐주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KBS가 거기에 압박감을 느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게 보도 지침이냐. 그건 보도 지침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솔직히 따져봅시다.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 돈만 쓰고 한 일도 없고 이래 돼서 문을 닫을 때 다 돼 가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니까 접근이 언론 관련 노조를 통해서 터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는 홍보수석이 전화를 했던 부분은 잘못이라고 봐요. 설사 부탁이라도 하더라도 상대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걸 보도지침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아닌 거죠. 말을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해야죠.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그 기존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협조해야 되는 국가적인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공영방송이 그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다양한 사실,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김시곤 국장이 쩔쩔맵니다. 이정현 수석의 당시 발언들 그리고 본인은 정말 홍보수석으로서 이 일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야
그 역할을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국가의 행정 또 정부와 공영방송의 역할은 국민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저도 보도국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이 더구나 청와대 홍보수석,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하는 홍보수석이 연락을 해온다. 사실은 압박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보도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그런 과정들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침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정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세월호라는 전대미 의문의 일종의 이 재난 사고가 났는데요. 그때 보도했던 언론들의 방식은 옳았는가라고 봤을 때 과연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었는가? 솔직히 말하면 비극에 기대어서 언론들은 선동하는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정현 수석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 못했어요. 하지만은 언론들의 태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부분을요. 그때 해도 너무하다고 느낄 정도로 보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4월 21일이면은 세월호가 지금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닷새 되는 날입니다. 지금 문제 이제 김수건 국장하고 통화한 게 4월 21일 한 번, 4월 30일 두 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저도 그 당시 방송 나와서 계속 그 당시에 함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만은 모두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았던 모습은 뭐였냐니까 가장 우리가 경악했던 것은 세월호가 침몰했고 거기 이준석 선장이 그야말로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고 해경과 해군이 서로 우왕좌왕하고 그야말로 뭐 모든 게 그냥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입장에서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일지를 찾아보니까 4월 21일 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립니다. 오전에. 그날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쓴 그 일지에 보면은 4월 21일 날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자세와 수석 그 당시 참모들의 자세를 엄청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정현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뭐 좀 굉장히 과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경향신문 나오고 쭉 읽어보니까 과해도 많이 과했더군요. 물론 과거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당시 박지원 공보수석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신문사에 뭐 가서 본인은 뭐가 떨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만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유리컵을 던졌느냐 그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분위기 있었고 과연 아까 보면 이원정 비서실장이 이게 본연의 업무다. 물론 보면은 대통령 홍보수석으로서 뭔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니까 협조를 구하는 것 치고는 너무 거칠게 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종 비서실장의 문제에서 지금 서별관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정은 있고 주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현대원 미래수석과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의혹이 지금 있는데 본인한테 들은 얘기를 공식화하고 그것을 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의혹이 제기된 거는 뭐 조사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서실장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원종 비서실장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반, 보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사안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김종인 대표가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국의 같은 경우를 보고 보면은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고 의원들은 반드시 그 규정을 갖다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와 같은 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윤리 규정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데서 발생한 사건인데 김종인 대표 당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규율을 만들어 엄격히 지켜나가겠다. 황 의원님, 사실 서영교 의원 자진 탈당을 압박한 거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도 심지어 부담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3월 14일 날 서영교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공천을 받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공천을 받게 되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 공심위에서 2차례에 걸쳐서 표결 처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적격한 것으로. 근데 그것을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공천을 주게 됩니다. 즉
지금 서영교 의원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좀 어제인가요? 어제 그저께죠.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갖다가 사실 슬그머니 서영교 의원한테 보내서 좀 웬만하면 좀 소나긴 피해 있어라, 좀 탈당해 있어라. 근데 뭐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그 대목에서는 아주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 대신 1년 세비를 갖다가 뭐 공익적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아주 관계가 없다면 단호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2번에 걸쳐서 지금 거듭 사과를 하면서 은연중에 서영교 의원에게 나 좀 살려주라. 지금 웬만하면 이 당 분위기로서 한 1년 몇 개월만 잘 버티면은 내년 12월에 우리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인데 그야말로 왜 여기서 서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서 의원이요. 결과적으로 선택을 갖다가 자진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니까 서 의원은 문재인 지금 히말라야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산소법을 먹은 그야말로 친문에 가까운 핵심 중에 한 분입니다. 춘추관장을 지냈죠. 춘추관장 지냈죠. 그러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실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당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괜히 전열을 흩트릴 필요가 없고 나 하나 조금 희생하면은 한 1년 반 후에 우리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진 탈당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자진 탈당으로 매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 있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대선 무렵이 되면 또 하나라도 아쉬우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면 본질을 흘리고 이렇게 전체를 판을 키워가면서 한마디로 이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을 그중에 일부러 원 오브 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뭐 출판 기념회, 각종 또 뭐 비행기 타는 문제, 뭐 귀빈실 통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늘려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회의장도 뭐 국회 내부에 특권 폐지 뭐 기구를 만들자고 어쩌고 이러고, 새누리당은 이런 부분 신인책 채용 금지 이러는데요. 이렇게 해봤자 세월 지나면 또 유지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여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장이요. 이쯤 됐으면 20대 국회가 특권 폐지를 갖다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친인척에 사돈 팔촌 이내에 이 보좌관을 채용을 못하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좌진의 월급을 떼먹은 것은 횡령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한다. 또 더 나아가서 근무지를 당사가 아니고 국회의원회관이 아니고 지역에 한마디로 이 지구당에 이렇게 근무케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본연의 역할을 틀린 것이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갖다 여기에 압축해 가지고요. 보좌진의 월급이나 친인척 여부 또 근무지 등을 압축해서 이걸 입법화하면서 한 개씩 정리를 해 가야지요. 딱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를 한 30개쯤 던져 가지고 본질적인 거를 물타기 하고요. 지금 그러는데 24명이 그만뒀다는데 나중에 이제 다 틀면 얼마나 놓을 건가. 지금 끝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들은 이거 뭐 또 너무 희생양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서영교 의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서영교 의원에만 국한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거의 고구마 줄기 잡듯이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24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한국 입법부, 국회 조직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서영교 의원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더 비판하게 된 이유는 서영교 의원이 사실은 보호해야 될 어떤 약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활용하는 갑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 더 우리의 비판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서영교 의원을 비판했던 새누리당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거는, 본질적으로 나쁜 거는 보좌진의 급여를 후원금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벼룩에 간을 내먹는 겁니다. 열정페이죠, 열정페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계속 유지한다면서 뭐 이걸 내각제를 한다, 뭐 예컨대 무슨 뭐 이원집정부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인 한국의 어떤 정당 문화가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사실 여야가 불체포 특권 포기, 친인척 채용 금지 등 여러 가지 특권 내놓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또 새누리당 이야기도 좀 잠시 들어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거기서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실상 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과거 군사 정권 맞습니다. 시절에 예. 사실상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또 헌법적 가치고 수단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분명히 과거의 그런 뭐 군사 독재 그런 비민주적인 어떤 행위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보편화되는 그런 시절은 분명히 이제 다 지나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 지난번 19대에서도 특히 야권이 반대를 했죠. 예. 야권에서 강력한 반발을 가졌었는데 이 야권의 인식 변화만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는 뭐 제대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문기구에서 결정된 사안 제도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야권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까지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에 정말 법 개정 제도화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화까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현재 200에서 300개 정도의 이 특권을 다 조사하고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 개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번 여러 가지 뭐 보좌관 채용 관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입법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될 텐데, 근데, 예. 저는 예. 이걸 너무 그동안의 문화가 빨리빨리 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고 바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좌관 채용의 문제가 단순히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관행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정착돼 왔던 일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분명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뭐 공안기관이라든가 굉장히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예. 하고 있다. 지금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특권 내려놓는 차원은 분명히 좋은데, 대신에 하나하나 좀 점검을 서두르지 하고 말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예를 들어 선진화법도 만들어 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바꿔야 되겠다. 이런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법은 그만큼 그 사회의 문화와 관행 속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토론과 무겁게.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일신 의식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것 그런데요,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차제에 면책 특권도 한번 좀 손을 좀 봐자, 좀 내려놓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권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여야가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걸 겁니다. 나중에 도리어 또 반대 입장이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면책 특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예. 면책 특권, 아직도 면책 특권 속에서 해야 될 그런 발언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본다면 저는 면책 특권의 그 의미는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상 이제 뭐 규정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예. 좀 치열한 토론을 해서 답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에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없애려면요, 이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 부정적 의미, 요즘 보면 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들이 흔한 얘기 갑질이다 뭐다 부정적 의미의 그런 특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그야말로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는 입법부에 어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그걸 두었던 것이고, 실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만발하고 있는 듯하지만은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언제든지 이걸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없애겠다?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개헌이 안 되더라도 그 아래 하위법으로서 그래도 우회해서 무료화 시키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 예. 현실적으로 보세요. 아까 김성태 의원도 보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 얼마 전에 보면 그 무슨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윤호 그 게이트 왜 터졌습니까? 본인이 신병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50억, 100억도 되는 거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물며 의원들, 이게 만약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없는 경우는요, 어느 순간에 어느 독재자가 나타나서
어느 독재가 나타나서 과거와 같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걸 갖다 인신을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60몇 년 동안 지켜왔던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만 된다. 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하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입법 보조원이라 해가지고요, 월급 안 받고 안 그러면 지돈 줘가지고 사람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고를 갖다가 친인척한테 넘겨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종의 횡령이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 보좌관 월급 떼먹지 마라, 이거는 상식이죠. 이런 걸 이해하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에 대해서는 법제화, 제도화가 뭡니까? 제도화는 결의가 아니고 법제화를 해서 다른 나라 다 법에 박아놨잖아요. 왜 한국은 못 받겠다는 겁니까? 자, 이 이야기 하자는데 불체포 면책 특권을 들고 나와요. 1년에 불체포 면책 특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정리되잖아요. 세월만 조금 지나면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면책 특권의 문제는 여기에 붙여서 이야기하지 말고 따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예, 면책 특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말은 하게 하대요. 사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 허위라면 사후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배지 달았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질러놓고 보고 세월 지나면 무사했어야 되겠습니까? 예. 과거에 대선 때도 그런 소리 많이 해가지고요. 재미 본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다 대부분 정치적 책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이번에는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국회의장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있지만 대선이 앞에 있죠. 대선에서 양당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마당의 것들을 그 시간까지 법제화를 안 한다. 뭐 비판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특권 이것과 연결을 시키는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행정부를 국회의원,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 300명이죠. 300명이 견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사실상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준 것인데 이거를 마구 내려놓겠다. 일종의 인기 영합적인 그런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면 다시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즉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건데 그걸 이뻐서 준 게 아니거든요. 견제하기 위해서 준 건데 문제는 이걸 오남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오남용만 안 하면 사실 이거 계속 킵하면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걸 갖고 있어요. 다시 안 쓰는 것뿐이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특권보다는 다른 경우의 어떤 특권들을 자기 어떤 사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사익과 관련된, 당익과 관련된 국민의 이익과 별개된 부분의 특권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두 분의 보는 말씀이 거죠. 공통적으로 제가 짧게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와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 그해 19대 총선 끝나고도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특권 내려놓겠다. 심지어 세비 안 받겠다. 세비 일단 반납까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바로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참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 또한 보면 뭐 이제 8월 달 되고 뭐 리우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양당 뭐 전당대회하고 새로운 지도부 나오고 정기국회 어영부영 그냥 말만 무성하고 실제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한번 지적해 우리 두 분 목소리, 네 분 목소리가 본질,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없는 당은 상상할 수 없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거듭 안철수 대표, 전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 잠시 들어봅니다. 정치의 소프트웨어는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정치에 하드웨어만 접목시키면은 당이 굴러갈 수 있어요.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얼굴은 박지원이 아니라 안철수다. 안철수 측근 세력의 안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파벌을, 그러한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대표, 손전 고문 영입 등 플랫폼 정당
이야기한 것 고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문호로도 또 얼굴로도 내세우면서 문호도 넓히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로 듣고 계십니까? 일단은 박지원 원내대표, 이제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고수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리베이트 관련 의혹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큰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철수 대표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당내 가장 주요한 자산인 안철수 대표를 보호하면서 또 당내의 흐름을 이제는 뭔가 심기일전에서 벗어나 보자. 그리고 당에서 현재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 의제를 어젠다를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당의 여러 가지 뭐 당무도 챙기고 또 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까지 다 챙기겠다는 그런 의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역시 좀 전략 고수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대로 꼭 될 것이냐. 다양한 변수가 있고 앞으로 검찰 조사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박 선수 파벌주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 그렇습니다. 경고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현명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재 판도가 굉장히 앞날을 알 수 없는 곡절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녹록지 않다. 예, 박 원내대표로서는 원내대표가 참 불만이었고요. 격을 좀 낮춰서 했다고 가능하면 지금 이런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정계 개편이나 개업 문제까지 등장하는 이런 입장에서 제3당으로 38석밖에 안 되는 또 의석이 줄어들지 모르는 정당에 있어서 역할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대규모 세판짜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대표한테 밀려서 또 안 대표가 총선 이후에 승리한 마당에 임기를 늘려버렸지 않습니까? 내년 6월까지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건데요. 동교동이나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속으로는 참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호박이 굴러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안 대표한테 덕담을 계속 많이 해서 당내에 안 대표의 계보가 그래도 큰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계보도 달래면서 본인이 권한을 장악할 때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새정치에 소프트웨어는 갖췄는데 이제 하드는 자기가 갖추겠다 이 말씀에 대해 제가 좀 이견이 있는 게요. 새정치라는 게 소프트웨어는 새정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컨텐츠 내용일 거고요. 하드웨어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기구나 또 그 결과로 놓은 어떤 행동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정치가 소프트 하드가 갖춰져야 그게 새정치지. 그걸 떼놓고 말만 새정치 누가 못합니까? 그 잘 아실 만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더 국민의당이 사실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손학규 고문이라든가 당내 여러 당외의 세력들 좀 영입해야 되는데 문병호 전략 홍보본부장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손학규 전 고문의 영입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의 독주 체제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 집권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안철수 대표 혼자가 독주하면서 계속 그렇게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은 결국은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죠. 손학규 고문도 계시고 뭐 정운천 전 총리도 계시고요. 정의와 전 의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이제 거대 새누리당 더민주와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선거본부장 안철수 대표 독주 체제로는 어렵다.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결국 손학규 고문 여러 당외 인사를 좀 영입하자라는 목소리인데 어떤 카드?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문병호 전 의원도 그 말씀이시고 무대를 넓히고 선수가 하나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보면 또 선수가 여러 대 있으면은 갖다가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고 쫙 이제 끌었다가 막판에 탁 누가 1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이야기를 듣는 저 강진에 계시는 손학규 전 대표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 높이 평가해주는 고맙지만은 여전히 안철수의 당이라면서요. 이 당이 박지원 대표 말씀이 그러니까 안철수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이제 내가 좀 여기까지 와서 2년째 지금 내가 좀 돌을 닦고 있는데 칼을 갈고 있는데 페이스메이커란 말이야. 들러리 하란 말이냐? 거기다 특히 나 손학규는
2007년에 한나라당 탈당해서 민주당 가는데 얼마나 그 많은 고생했습니까? 여전히 보면 그 당내에서 정체성 때문에 많이 시달렸었는데 아직까지 나 손학규는 당적이요. 더불어민주당 당적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2년째 지금 강진에서 집거하고 있는데 나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더불어민주당 탈당할 거 아닙니까? 네. 아, 여기는 문재인 당이니까 내가 탈당하겠다? 나 대선 출마하니까 탈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정계 복귀하겠다? 이거는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좀 욕보이는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닌 게 지금 보니까 국민의당이 뭔가 약간 위기를 맞다 보니까 또 안철수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학규도 이야기 꺼내고 정운찬도 꺼내고 정우화도 꺼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흔한 얘기 들러리 서는 들러리 서면서 뭐 이용당하는 느낌 안 들겠어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정도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께서도 좀 더 예의를 갖추면서 그런 게 있으면 조용히 대화를 할 일이지 언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모습은 별로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않는다. 현실 가능성도 별로 커 보이지 않네요.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무슨 명분으로 탈당을 해요? 카드를 좀 쓸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기도 하는데. 예, 이거 뭐 박지원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당을 이제 책임자가 됐죠.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좀 많이 약화가 된 거죠. 예. 여기서 뭐 동력이 지금 발생을 안 하니까 자꾸 남은 동력이라도 어떻게 끌어보겠다고 이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장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또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거명을 하고 지금 우리 뭐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가만히 있는 분들을 자꾸 이제 이미지를 업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노예한 어떤 정치의 모습인데 사실상 이거는 예의와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손학규 대표가 전번에 총선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선택을 한다. 이거는 뭐 지금 안철수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당을 먹겠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뭐 매한 가지거든요. 이런 모습, 없다. 그렇죠. 명분이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지금의 화두에서 야권의 화두는 뭐냐면 정권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차원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선택을 할 것이지 여기서 국민의당의 어떤 위주로 그런 시각 속에서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국민의당의 짝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손학규 고문의 경우는 정말 고심이 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가도 여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있고 여기는 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있고요. 사실은 참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 초심을 본인이 얘기했던 당신이 얘기하셨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또는 정말 민주주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아마 그런 고민을 지금 강진에 있는 그 톡을 움막에서 하고 계실 텐데 좀 더 대의를 생각하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당한 교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번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교감은 약간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보이는데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손학규 고문이 가질 본인의 최종 결심에 달려있겠죠. 손학규 전 대표 세판 짜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떤 세판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나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김일성 친척 서훈 논란을 자초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제였죠. 국회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 친인척에게 이렇게 서운을 하신 우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진석은 김일성의 삼촌을 맞지만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김일성과 연관을 지울 수가 없고 이 공적은 인정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김영직, 강반석은 돼요, 안 돼요?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외삼촌은 되고 엄마 아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서울대 조국 교수 박용진 의원 큰 실수를 했다.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왜 색깔론을 일으키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황 소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연자제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었고요. 만약에 줬다면 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박용진 의원이 그런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페텐 이 BC 정부의 이 원수가 1차 대전 때는 영웅이라도 2차 대전 때는 역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뒤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지금 우리 한국 남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일성이라는 부분이 6.25 때 수백만 명을 갖다 죽고 다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그게 연좌제라는 부분을 갖다 붙일 부분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사회주의 계열을 했던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저는 뭐 그분 중에도 훌륭하게 한 사람은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상을 주고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다만 김일성과 관련된 일족에 대해서 서운을 한다라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고요. 이거 아마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나올 겁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들으세요?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이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어떤 감정, 뭐 이거를 이 건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 이게 연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인데 이게 우리 세습 아니 뭐 신분 사회도 아니고 이게 과대 봉건 사회도 아니고 누군가 친척에서 잘못하면 이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가족이,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국민적인 어떤 토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누구를 몰아붙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 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돼버린 거거든요. 김홍걸 위원장도 서문 취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어떤 공감대도 있고 정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외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냉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난 과거지만 하나하나를 좀 정리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론화를 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대신에 이게 지나친 어떤 이념적인 갈등으로 가는 것들, 이거는 우리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지금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까? 이념적 갈등이 만일에 인화성이 커진다면요. 그 모든 사안마다 지금 다뤄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념적 사안으로 가지 말고 이 사안을 좀 저는 좁혀서 봐야 되고 대신에 원칙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거 이런 부분이 뭡니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주의 계열 운동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아니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인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 독립이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헌신한 부분은 분명히 또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과가 있다면 그 공보다 과가 크다면 과를 또 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과보다는 공이 크다면 공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념적인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번지게 되면 아마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화약고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긁어부스럼이에요.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 그 강진석과 김형권에 대해서 보면은 그 당시 서운했다는 것이 2012년 아닙니까? 2012년이면 박승춘 보훈처장이 아마 그때부터 보훈처장을 했을 겁니다. 5년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보훈처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살펴본 거예요. 야, 강진석 누구야? 김형권 누구야? 이런 상태에서 아까 그래서 정답은 박용진 의원 말이 맞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 박용진 의원 나는 연좌제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관련 독립운동도 서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김일성과 직접 연결되고 또 6.25 전쟁 때 300만의 남북한 동포들이 죽음으로 몰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굳이 급히 2012년에 굳이 서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까 박용진 의원 얘기대로 그건 이 통일 이후에 그 천천히 생각해봐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거 갖다 보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은 자기 입장과 자기 그 부하들의 입장을 강변하려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거예요. 이 역시 굴곡진 한국사의 아픔이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